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는 똑같은 과거가 하나 있습니다. 사채업자 앞에서 몸을 담보로 각서를 쓴 사람, 새벽마다 거리를 돌며 전단지를 주운 사람, 8식구가 단칸방 하나에서 살았던 사람. 지금 이 세 사람이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재벌 2세도 3세도 아닙니다. 물려받은 건 빚과 가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셋 다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다시 사회에 내놓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가장 적게 가졌던 사람이 가장 많이 돌려주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 사람의 회사를 모두 합치면 시가총액은 수십조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숫자보다 먼저 들여다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가난했던 순간 정확히 무엇을 선택했는가입니다. 그리고 셋 중 한 명은 선택 앞에서 삶 자체를 포기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이 영상 후반부에서 공개됩니다. 부모의 금융자산이 적은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대기업 정규직에 들어갈 확률이 8% 낮았습니다. 첫 월급은 11% 적었고 5년이 지나면 그 격차는 12.8%까지 벌어졌습니다. 연구진은 이 현상에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흑수저 디스카운트. 2015년 무렵부터 인터넷에서 빠르게 번지기 시작한 이 단어는 이제 한 세대를 설명하는 말이 됐습니다. 이런 숫자 앞에서 사람들은 보통 체념합니다. 노력하면 계층이 올라간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도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4년 이상을 모아야 한다는 통계. 이른바 PIR이 24.1배를 기록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비율은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줄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체감은 이제 숫자로도 증명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 부자 순위 상위권은 오랫동안 재벌가 2세, 3세들의 자리였습니다. 물려받은 지분과 회사, 이름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정면으로 거슬러 올라간 사람이 셋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벼랑 끝에 섰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는 사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이 영상 끝에서 공개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57년 충청북도 청주.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서울 변두리 기자촌에서 작은 연탄 가게를 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아이는 뒤늦게야 인천의 한 고등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학년 때 지방초등학교 교사인 아내와 결혼을 했고 아내의 출근을 돕기 위해 새벽마다 직접 택시를 몰았습니다. 아침엔 아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합승 손님을 받아 서울로 돌아오고 그 길로 강의실에 앉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운전을 가르쳐주고 절반 가격에 교습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24시간은 공대생이었고 또 다른 24시간은 택시기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4.3점 만점에 4.18점이라는 성적으로 3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당시 공대 출신 가운데 정부 공식 조기 졸업 1호 학생이었다고 그는 훗날 회고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서정진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연탄 가게는 늘 연탄가루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연탄 한 장의 가격이 가게를 좌우하던 시절, 손님이 뜸한 날이면 저녁 밥상도 조용해졌습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몸으로 먼저 배운 서정진에게 공부는 살아남기 위한 가장 확실한 무기였습니다. 새벽마다 택시핸들을 잡으면서도 그는 어떻게든 제때 졸업해 길을 찾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같은 시기 전라남도 담양의 한 농가, 부모와 5 형제자매, 할머니까지 8식구가 단칸방 하나에서 지냈습니다. 부모는 밥벌이만으로도 벅차 막내 아들을 따로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형제 가운데 누구도 대학 문턱을 밟아본 적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8명이 누우면 발 뻗을 자리조차 가늠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재수 끝에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형제 자매 중 처음으로 대학에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등록금은 부모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벌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김범수입니다. 8식구가 함께 쓰던 단칸방에서는 도서관도 학원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혼자 고요히 공부하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서울대 진학과 재수 선택,
모두 가족의 권유 없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대학 캠퍼스에서 그는 이상하게도 강의실보다 게임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스톱, 포커, 당구, 바둑. 하지만 그는 게임에서도 확률과 판단의 논리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의 차이는 운이 아니라 결정의 질에 있다는 것을 그는 패를 섞으면서 먼저 배운 셈입니다. 그리고 1976년 전라남도 완도의 작은 섬마을, 파도 소리가 마을 전체를 감싸던 곳에서 사형제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예술고등학교에 갈 형편이 못 됐습니다. 대신 학비가 지원되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했습니다. 졸업 후에야 뒤늦게 디자인 학원을 다니며 자신의 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에 들어가 실내 디자인을 전공했고 공군에서 사징병으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김봉진입니다. 그 시절 완도에서 서울은 지도 위에만 존재하는 먼 곳이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던 아이에게 예술은 형편이 허락해야만 할 수 있는 사치처럼 보였습니다. 예고를 포기하고 공고를 선택한 건 체념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음 길을 찾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준 출발선은 비좁았지만 그 선에 서는 방법만큼은 스스로 정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가진 것 없이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가난했던 게 아니라 가난이 시작도 전에 결론처럼 보이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한탄가게 아들, 농가의 막내 아들, 섬마을 출신의 넷째 아들. 통계대로라면 이 세 사람은 대기업, 정규직보다 낮은 출발선에서 격차를 끝내 좁히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성공했다는 한 줄의 요약으로만 이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출발이 저절로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들에게도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일어설지를 결정해야 했던 인생 가장 밑바닥의 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셋 가운데 한 사람은 사업의 실패를 넘어 목숨이 걸린 선택 앞에 서야 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어떻게 정상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서정진은 졸업 후 삼성전기에 입사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국생산성본부로 자리를 옮겨 기업 컨설팅 업무를 맡았습니다. 당시 대우그룹은 세안자동차를 인수해 대우자동차로 사명을 바꾼 직후였고 품질과 생산성 혁신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서정진의 답은 단 3줄이었습니다. 개발을 하면 개발비 때문에 망하고 개발을 안 하면 팔차가 없어서 망하는 구조인데 왜 GM을 인수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차 한 대를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은 3천억 원, 연간 생산량은 20만 대였습니다. 계산해보면 차를 팔아도 개발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직설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눈여겨본 김우중 회장은 그를 곧장 대우자동차 임원으로 영입했습니다. 34살, 파격적인 나이였습니다. 그는 세계화 추진 본부장을 맡아 해외 공장을 세우고 기업을 인수하며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국내 4위였던 대우그룹은 무리한 해외 확장에 책임을 지고 결국 해체됐습니다. 부채는 80조 원을 넘었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무너졌으며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서정진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재취업을 하려 했지만 임원까지 지낸 이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서정진은 훗날 대우가 무너진 책임의 절반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책했습니다. 무너진 조직의 짐은 너무 무거웠고 새 출발을 하기엔 세상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1999년 그는 비슷한 처지가 된 동료 10명 남짓과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얻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온갖 아이디어가 오간 끝에 그들은 그때까지 국내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분야인 바이오 산업을 선택했습니다. 구성원 중 의학이나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진 돈은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회사 이름은 넥솔이라고 지었습니다. 같은 시기 김봉진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울예대를 졸업한 그는 네오위주와 NHN 등을 거치며 웹디자이너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2008년 처음으로 수제 가구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디자인으로 주목받았지만 단가가 너무 높고 사업성이 낮아 결국 폐업했습니다. 남은 건 2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다시 회사원으로 돌아가 디자이너로 일하며 빚을 갚아가던 그는 컨설팅 에이전시를 차렸다가 다시 떠나
국민대 디자인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실력을 더 갈고 닦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중 거리마다 어지럽게 붙어있는 음식점 전단지를 모바일로 옮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당시는 아이폰이 국내에 막 출시되며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던 시기였습니다. 한편 김범수는 서울대 대학원을 마친 후 1991년 삼성 SDS에 입사했습니다. 컴퓨터 언어를 깊이 파고들던 그는 초기 PC 통신 시절부터 인터넷의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대학 시절 게임에 빠져 살았던 경험은 훗날 한국 최초의 게임 포털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PC방이라는 공간에서 사업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한 게임을 창업했습니다. 한 게임은 이후 네이버의 전신과 합병해 NHN이 되었고 그는 공동대표를 맡아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정적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2006년 작은 팀 하나로 새 회사 아이위랩을 차렸습니다. 이 회사가 훗날 카카오가 됩니다. 현안 자리보다 새로운 가능성이 더 크게 보였다는 게 그의 이유였습니다. 2017년 그 가능성은 카카오톡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무료 문자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절 이동통신사의 수익 모델을 흔든 서비스는 수개월 만에 수천만 명의 손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단칸방에 살던 막내 아들이 전 국민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앱을 만든 것입니다. 가구 사업에 실패한 김봉진이 빚더미 속에서도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한 것. 대우그룹이 무너졌는데도 서정진이 가장 낯선 바이오 산업에 뛰어든 것. 안정을 버리고 김범수가 다시 작은 팀으로 돌아간 것. 이 장면들은 그릿이라는 단어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가장 위험한 밑바닥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서정진의 넥솔은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외환 위기 직후 자금줄이 마른 상황에서 바이오 신생기업에 돈을 대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명동의 사채 시장까지 찾아가 한 장의 종이에 서명했습니다. 신체 포기각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몸으로 갚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날이 다가오면 사무실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실은 훗날 그가 직접 고백하기 전까지 철저히 비밀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김봉진은 전단지를 모으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갔습니다. 친형과 전 직장 동료 등 대여섯 명이 답심리의 한 카페를 작업실 삼아 주말마다 모였습니다. 새벽에 직접 택시를 타고 골목을 돌며 전단지를 수거해 5만 장을 모았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자본을 앞세운 선점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출신이 자본도 없이 수작업으로 만든 앱의 승산은 없어 보였습니다. 공동 창업자들은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과 주말에만 시간을 쪼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배달의 민족에는 경쟁자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된 동네 밥집 아주머니의 손글씨를 앱 화면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특유의 감성이었습니다. 디자이너이기에 가능한 차별점에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출시 이후 빠르게 다운로드 1위에 올랐고 2014년 업계 최초로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습니다. 2015년 김봉진은 회사의 핵심 수익원이던 건당 수수료를 자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가 무산되며 반년 동안 회사는 존폐 위기에 처했고 직원 월급을 위해 대출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수수료를 포기하자 더 많은 음식점과 고객이 몰려들었고 2015년 495억 원이던 매출은 이듬해 848억 원으로 71%나 뛰며 첫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범수의 카카오톡 역시 스마트폰 보급과 맞물려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고 금융, 결제, 모빌리티로 확장하며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김봉진은 회사가 커진 뒤에도 스스로를 경영하는 디자이너라고 소개했습니다. 캔법 상속과 가족 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동료 창업자들과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공고와 전문대를 나온 그의 성공은 명문대 출신이 즐비한 스타트업 업계에서 많은 후배 창업자들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서정진이 직접 출연했던 그 방송은 자살 예방을 주제로 한 공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넥소를 창업하고 가장 힘들었던 1999년부터 2002년 사이 매일을 버티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다고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영동 사채 시장에서 신체 포기 각서까지 썼던 그 시기, 한때 스스로 삶을 놓아버릴 생각까지 했었다는 사실도 함께 털어놓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포장하려는 게 아니라 그 경계에 선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무거운 고백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셀러리맨의 신호라 불리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에 가까운 동료들조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단칸방과 새벽 택시,
사채시장의 각서는 그저 지나간 고생담이 아니라 한 사람이 실제로 삶의 끝자락까지 갔다가 돌아온 흔적이었습니다. 1999년 명동에서 각서에 서명하던 손과 한국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된 손은 같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넥솔은 이후 셀트리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서정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바이오 전문가들을 찾아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인천 송도의 갯벌 위에 생산 기지를 세우고 10년을 쏟아부은 끝에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수의 환자만 쓸 수 있던 고가의 바이오 의약품을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에 처방받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램시마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론병 환자들에게 훨씬 낮은 비용으로 치료의 기회를 제공했고 유럽 시장에서 오리지널 제품의 점유율을 넘어설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이 성과는 단순한 기업의 실적을 넘어선 인류 공헌이었습니다. 2021년 그의 자산은 142억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산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재벌가 출신이 아닌 창업주가 한국 부자 순위 1위에 오른 것은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창업 후 불과 20년 만에 이룬 일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는 국내 최초로 치료제 개발을 진두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김봉진도 새로운 기록을 세웁니다. 배달의 민족은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되며 기업 가치 4조 7천억 원의 유니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축적한 자산 중 100억 원을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으로 내놓았고 2025년 2월 한국인 최초로 The Giving Pleasure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세계적인 기부 서약이었습니다. 억만장자 중에서도 극소수만 참여하는 이 명단에 섬마을 출신 첫 사업 실패를 겪은 디자이너가 한국인 최초로 등록된 것입니다. 김봉진은 자신이 받았던 기회를 다음 사람에게 이어주는 것이 자신이 남긴 가장 중요한 디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범수 역시 2021년 카카오의 성장과 함께 자산 135억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재벌 2세 3세가 아닌 기술 기반 자수성가 기업인이 정상에 선 또 한 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곧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앞으로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 문제 해결에 쓰겠다고 선언했고 한 달 뒤 아내와 함께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The Giving Pledge에 서약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택 앞에서 삶 자체를 포기하려 했던 사람은 바로 셀트리온의 서정진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진짜 공통점은 단순히 가난한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가였습니다. 한 사람은 사채 시장에서 몸을 담보로 잡히고도 바이오라는 낯선 길을 끝까지 걸었고 한 사람은 2억 원의 빚을 진 채 거리에서 전단지를 직접 주었으며 한 사람은 단칸방에서 8식구가 부대끼면서도 스스로 대학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셋 모두 정상에 오른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이 가진 것의 절반 이상을 다시 세상에 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적게 가졌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돌려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채 시장의 각서, 거리의 전단지, 단칸방의 8식구. 이 세 장면은 이제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위대한 출발선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에 섰던 세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진 가장 거대한 것을 다시 내려놓는 중입니다. 가난이 그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내린 그들의 선택이 지금의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단칸방 한 구석에서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5년 뒤 또 다른 화면 속 기적 같은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